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 이제 항상 개간을 지금 내가 넣어놨잖아. 그래서 그 개간표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조금 오래 간다. 그래서 그 개간을 지금 하는 거야. 왕을. 뭐 왕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태조부터 공양왕까지 나와 있는 그 왕 부분 있죠. 그게 고려의 전체 왕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왕이 나오는 거야. 문제는 왕을 물어보던 어쨌든 내용을 물어보던, 그러니까 그 왕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태해정광 경성목이야. 앞에 글자만 따서 태해정광 경성목. 어떻게 읽는다고? 태해정광 경성목까지. 근데 그 부분에서는 세 왕이 중요한 거야. 태조, 광종, 성종 그때. 응? 그래서 그러면 태조하고 광종 사이에는 태해정, 그러니까 해종하고 정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광종하고 성종 사이에는 경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종하고 성종 사이에는 목종이 있고 이런 거거든. 근데 거기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면, 나도 하나니까 필요할 때마다 뺏어 쓰면 되는 거고, 주로 요 왕만 무조건 생각하는 거야.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읽어. 태해정광 경성목. 근데 머릿속으로 항상 태해정광 광종 경성목, 그래서 성종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세 개. 태조, 광종, 성종. 요 시기 위로 가면 대략 몇 세기다? 10세기다. 10세기. 900년대. 그래서 10. 그리고 이때 집에서 이게 이제 고려 초겠지. 고려 초. 고려 초 전기력이겠지. 전기. 요 때는 여전히 호족들이 여전히 셀 때야.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때야. 그래서 이때 지배 세력은 누구라고 한다? 호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지배 세력은 호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호족은 어디서부터 어느 때부터 성장했어? 신라 말기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나말. 맞지? 나말. 신라 말기서부터 고려 초까지, 그럼 여초지 뭐. 그래서 나말 여초의 지배 세력은 호족. 그리고 호족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고려 초에는 특징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주로 신라 하대 물어본다는 거지. 아까 했잖아. 반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이거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했으며 뭐 이런 거는 그 신라 하대 주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고려 초에는 여전히 이 호족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한 시대야. 그러면 이때 왕들이 무슨 정책을 주로 하겠어? 왕권 강화 정책 하겠지. 그럼 왕권 강화 정책 한다는 얘기는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주로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여전히 호족의 힘이 셌지만 점차 결론적으로 왕권이 강화된다고. 이 나라도 왕권이 강화되고, 그게 광종이야. 특히 그리고 광종이 왕권을 거의 확립시키는 왕이라고. 그 다음에 힘으로만 정치하면 안 되니까 제도로 통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각종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겠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되는 게 성종 때부터라고. 그래서 결론은 이 시기에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점차 체제가 정비되면서 호족의 힘은 점차 약화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고려 초에는 요 세 왕들은 업적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해서 요 세 왕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호족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새로이 지배 세력이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호족은 원래는 지방 세력이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아주 큰 호족들, 세력이 큰 호족들은 중앙에 관료 색깔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관직을 독점하고, 지방의 중소 호족들도 물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지방의 대다수의 호족은 향리로 변해. 향리로 변하고, 일부는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성종 때부터 새롭게 중앙에 이제 지배 세력이 바로 문벌 귀족. 그래서 이제 호족에서 문벌 귀족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읽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냐면 현덕 정문 순선헌 이렇게 있는 거야. 현덕 정문 순선. 이거는 왕은 지금 뭐 쓸 필요도 없고, 맨 끝에 보면 왕조 그 계보표 나올 거야. 왕조표 나올 거 아니야. 그걸 하면 돼. 현덕 정문 순선헌인데 이 중에서 두 왕 때 집중적으로 나온다. 어느 왕과 어느 왕? 현종과
문종 때 또 집중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뭐가 왕 자체를 물어보진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현덕, 정문, 순선언 두 번째 파트. 현덕, 정문, 순선언. 그 중에서 현종하고 문종만 기억해. 그러면 세기는 하나씩 더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읽는 거야? 1세기씩 끊어서 읽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태해, 정관, 경성목, 그다음에 현덕, 정문, 순선언. 그런데 두 개. 그리고 당연히 이때 지배 세력은 여전히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다. 12세기로 가는 거야. 숙, 예, 인, 의. 이렇게. 숙, 예, 인, 의. 그냥 그대로야. 그 사이사이에 없어. 숙, 예, 인, 의야. 몇 세기? 12세기. 여전히 지배 세력은 문벌, 귀족. 근데 이때는 이렇게 표현해. 보수화된 문벌, 귀족. 그래서 맨 처음부터 보수화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 형성 초기에는 그래도 좀 참신했다가 점차 얘네들이 굳어가면서 점차 성숙기라는 건 결국은 뭐야? 부패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소리거든. 자, 그래서 귀족 사회가 형성되면서 성숙기를 거쳐서 뭐야? 좀 보수화되는 시기야. 그래서 이때는 보수화된 문벌 귀족, 요때는 좀 자주적인 문벌 귀족.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수화되면서 지배층 내부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터지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나온다. 어느 왕 때? 인종. 인종 밑에 있지? 이자겸과 묘청, 그 두 개 추천하. 이자겸의 난과 묘청. 그러니까 어느 시대, 지배 세력으로 말하면 어느 시대에 일어난 거야? 문벌 귀족 시대에서 일어난 거야. 문벌 귀족 사회에 보수화된 문벌 귀족 사회 동요를 반영하는 사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어쨌든 두 사람 기억하고. 그리고 묘청 밑에다가 김부식이라고 써놔. 김부식. 이때 유학자가 김부식이 나온다. 그리고 김부식이 이제 묘청의 난 나중에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되는데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거든. 그래서 김부식도 이 당시에 보수적인 문벌 귀족이야. 어쨌든 김부식을 써놓고 묘청 밑에다가 김부식이 쓴 책이 있지. 삼국사기라고도 하나 써놔. 미리 공부하는 거야. 써놓기만 해. 까먹어도. 인종 때, 고려 인종 때 사실 세 개만 말해보세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삼국사기 편자. 그래서 이때가 막 흔들린 거야, 사회가.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사건이 이거 무신난이 일어난다고. 의종 때. 그래서 의종 때 거기 밑에 무신난 있지? 그거 추천하. 1170년. 1170년이라고도 써놔. 1170년. 그래서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지배 세력이 또 바뀌는 거야. 문벌 귀족에서 무신으로. 군인들이 정치하는 때라고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무신 집권기라고 한다. 무신 집권기. 그리고 이제 무신 집권기 안에 이 왕이 나와. 숙예인의명, 그 다음에 신희강고원 하는데 요 또 고종하고 바로 다음에 왕 원종 때, 요 때 또 물어볼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왕 기억하고. 요 때는 몇 세기다? 13세기다. 13대. 고종, 원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놔. 여기다 이렇게 놔. 몽골 침입. 몽골이 침입하는 때, 이때 몽고 침입. 여기다 밑에다 써놔. 강화천도. 그래서 몽고가 침입하자 어디로 수도를 옮겨서 강화도로 옮겨서 항쟁하던 때. 이게 대몽 항쟁기야 이때가. 대몽 항쟁기. 그러다가 이제 원종 때 마지막에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있나? 원종 밑에다 써놔. 원종 바로 밑에다 무신 X라고 써놔. 1270년. 그래서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나서 원종 때 무신 정권이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때부터 의종 때부터 원종 때까지를 뭐라 그래?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거야. 무신 집권기 약 100년간 무신 집권기. 근데 이때부터 이제 몽고가 침입했는데 이때 막 싸웠잖아. 항쟁을 했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이제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원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원간석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원간석기 보통 여기 고려 후기라고 하는 거야. 고려
후기 원간석기에. 자, 이때는 그전에는 왕 끝에 조나 종이 붙었는데 이때는 앞에 충자가 붙고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거야? 원나라한 몽고한테 충성하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뒤에 조나 종이 아니라 왕이 나오지. 맞지? 그래서 충자가 붙고 끝에 왕이 붙다. 그럼 고려 후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에서 세 왕을 물어봐. 누구?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왕은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가 공민왕이야. 공민왕은 잘 물어본단 말이야. 공민왕. 그래서 고려 후기에도 단독으로 왕들이 나와. 그래서 고려 시대 왕 문제는 그 전기의 저 세 왕하고 후기의 요 세 왕이 문제가 된다고. 특히 공민왕이 제일 잘 나오겠지 물론. 그래서 요 왕들 좀 정리해놓고.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뭐야? 또 지배 세력이 바뀌는 거야. 이때는 권문 세족이라고 한다. 권문 세족. 그래서 이제 무신에서 뭘로 간 거야? 권문 세족. 근데 이때 이제 권문 세족과 대립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거든. 근데 권문 세족이 힘이 세으니까 사대부들이 뭐야? 힘을 못 쓰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대부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는 사건이 있어. 그게 우왕 때 일어났던 사건이야. 위화도 해군. 위화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한 거.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군데? 우왕 때 무슨 사건이 있다? 위화도 해군. 그래서 이 사건으로 지배 세력이 또 바뀌는 거지. 권문 세족에서 사대부로. 신진 사대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기가 위화도 해군 이후란 말이야. 이성계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왕도 막 바꿔. 우왕에서 창왕으로. 나중에 이제 할 거야. 마지막으로 공양왕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공양왕한테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 그래서 이제 양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거지. 1392년. 그래서 여기까지야 대충. 자, 그래서 일단 크게는 세 개로 봐. 시기를 세 개로 딱 나눠서 무신직권기를 가운데 딱 두고 전기, 후기 이렇게. 전기, 후기.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끼워 넣는 거야. 이거는 바뀌어도 위에 틀은 항상 머릿속에 유지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연도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순서 발음하는 문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다고. 응? 호족이 지배 세력일 때의 상황, 문벌 귀족이 지배 세력일 때 역사서를 물어보던 대외 관계를 물어보던 다 그렇게 돼 짜맞추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건데 요 틀은 계속 유지하라고. 크게는 가장 단순한 어떻게 보라고? 무신직권기를 딱 가운데 두고 통으로 전기야. 그다음에 뭐 후기 이렇게 간다고. 전기 지배 세력은 뭐야? 호족하고 문벌 귀족. 후기는 권문 세족하고 사대부.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져 또. 전기 귀족 이렇게. 문벌 귀족 물어보는 거야. 이 지배 세력 중에서 귀족적 성격이 강한 세력은 두 세력밖에 없어. 문벌 귀족하고 권문 세족. 그럼 전기 귀족 하면은 호족은 귀족 성격이 없으니까 전기 귀족 하면 문벌 귀족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후기 귀족 하면 권문 세족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틀을 항상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지워도 위에는 항상 익숙하게 하세요. 오늘 가서 이것만 외워놔. 이것만. 이거 달달달 외우는 거는 충분히 외울 시간이 있어. 근데 이것만이라도 머릿속에 항상. 근데 이거 한 번에 안 외워진단 말이야 이것도. 스스로 해보고 내일 또 한 번 해보고 모레 또 한 번 해보고 맨날 지겨우니까 또 다른 것도 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시험 때까지는 뭐 해보면 대충 머리에 들어가겠지? 그럼 그 틀 안에서 계속 공부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서 이제 보란 말이야. 그 밑에 있다. 문벌 귀족. 이건 이제 지배 세력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건데 나중에 또 나와 이거. 지배 세력의 변천. 그래서 지배 세력의 순서 한번 보자. 지배 세력의 순서는 호족이야.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야. 그 다음에 무신이야. 그 다음에 권문 세족이야. 그 다음에 사대부. 이게 순서야. 순서 그렇게도 알아두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고려했을 때 지배 세력의 성격을 물어볼 때 세 개를 물어본다고. 문벌, 귀족, 권문, 세족, 사대부. 그래서 그것만 써놓은 거야 밑에 두 번째 박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 안산 김씨부터 거기 경주 김씨까지 문방 가문 있죠? 그거 색깔로 쫙 칠해놔. 그리고 이 가문이 바로 뭐 말하는 거야?
문벌 귀족 가문을 말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만 써놓자. 아닌가? 아유, 그냥 경주 김씨에다가 김부식. 가스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 나중에 하자. 141페이지 잠깐 가봐. 141페이지를 잠깐, 그럼 거기 설명돼 있죠? 그 두 번 나오는 거 맞지? 그때 좀 한번 읽자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요 개관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지? 요거 묘촉연왕과 서경, 그것만 한번 읽어보자. 자, 일단 고려 인종 때야. 고려 인종 때 문벌 역사의 동요를 반영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게 바로 뭐가 먼저 일어나?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다? 묘청의 난. 그리고 묘청의 난은 이제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야. 자, 묘청의 난은 끝에 거기 바로 위에 가면 문벌역사의 동요 해가지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벌사의 동요 그것도 좋잖아. 그리고 묘청의 난이다. 근데 묘청의 난은 무슨 파하고 무슨 파의 갈등이다? 개경파하고 서경파의 갈등이다. 해서 두 세력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자, 개경파는 일단 읽으면 되지 뭐. 누구를 중심으로 한 누구야? 김부식 등 보수적 문벌 귀족.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근거지가 어딜까? 개경이겠지 뭐. 개경. 당연히 고위 관료겠지? 이 당시쯤 되면은 아까 그 가문들이 고위 관료를 독점하는 시대야. 그래서 고위 관료. 세 번째, 대외관계. 금과 군신관계. 아, 그것도 대외관계 때 한 번 더 나올 거란 말이야. 하나 더 하자. 고려 인종 때야. 고려 인종 때 대외관계 하면 금과 군신관계를 맺는 거야. 금은 나라 이름이고, 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여진족. 근데 금을 뭘로 모시는 거야? 지금 고려가 군의 나라로 모시는 거야. 고려가 신화야. 4대라고 해도 돼. 4대. 그래서 금과 군신관계. 사건. 이자겸의 난과 쓰지 말고 들어 그냥. 묘청의 난. 이걸 진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김부식. 김부식 이때 못 쓴다 그랬지? 삼국사기. 까먹어도 일단. 자, 그 다음에 서경천도에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반대했겠지? 그 눈을만 읽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상 합리주의적 유교. 누굴 생각하면 되겠어? 김부식. 김부식 유학자 아니야, 유학자. 그럼 유교가 맞겠지? 근데 이 사람은 특히 합리주의적 유교. 합리주의적 유교. 그래서 이 사람은 합리주의적이지 않은 건 안 좋아해. 합리주의적이지 못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뭘까? 불교, 도교,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이 사람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비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일이 아닌 건 좋아하지 않아. 신화적인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아. 응?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 삼국사기의 특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지금 개경파에 이걸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책의 특징을 하고 있는 거야? 삼국사기의 특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수적 문벌귀족 사회의 역사의식을 반영하였다. 맞아, 틀려? 금과 4대 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의식이 반영되었다. 합리주의적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서술되었다. 맞습니다.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역사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신라 계승의식까지 좋잖아. 반면에 얘네들과 대립했던 뭐? 서경파. 왜 그러냐면, 왜 서경파라고 했냐면 얘네들은 서경천도를 주장하거든. 서경천도. 그래서 얘네는 서경파라고 하는 거야. 자, 얘들 누구다? 묘청, 정지상 등 신진관료 및 승려. 묘청은 승려야. 얘네들은 고위관료가 될 수가 없지. 왜? 문벌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지방 출신이 많을 거야. 지방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한 신진관료. 그런데 누가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문벌 귀족이 독점하다 보니까 승진도 못하고 왕실의 권위도 추락되고 정치가 개판이거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뭘 이용해서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 풍수지리설, 서경,
천도운동.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주장이야?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근데 그냥 무작정 옮길 수는 없으니까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야? 풍수지리적으로 서경이 뭐야? 아주 결지니까 그걸로 옮기자. 그러면 얘네들은 김부식 등은 어떻게 했겠어? 반대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서경천도 그거 반드시 외워. 그 다음에 칭제건원 좋잖아. 칭제건원 금국정벌. 칭제건원은 무슨 뜻이냐면 칭제, 황제라 칭합시다. 칭제, 건원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황제 독자적 연호 사용. 그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칭제 건원. 왜 그러냐면 이때 왕실의 건의가 굉장히 추락한 시대니까 왕실의 건의를 높이는 조치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지 정도. 그래서 칭제 건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대외 관계를 두고도 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대외 관계. 이 당시에 지배 세력인 보수적 문벌귀족은 금과 군신 관계, 4대 관계를 유지하는 세력이야. 근데 얘네들 그게 못마땅한 거야. 금나라는 오랑캐야 여진족이니까. 그러면 정벌의 대상이지 왜 오랑캐를 군의 나라로 모신다? 안 된다. 어떻게 하자? 정벌하자. 금과 금을 정벌하자. 금국 정벌. 그래서 이 사건은 대외 관계의 충돌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금과 4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외교 의식에 관한 충돌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 사상과 전통 사상 중시. 그 줄. 사상적 충돌로도 볼 수 있는 거지. 합리주의적 유교 사상을 중시하는 세력과 풍수지리성 사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중시하는 세력 간의 충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강하대? 고구려 계승의식. 역사의식의 충돌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집단과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집단 간의 충돌. 맞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계속 비교하는 거야. 이거 자꾸 OX 왔다 갔다 하라고. 왔다 갔다. 반대니까 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평가해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신채호. 신채호라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둬야 돼.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에서 무슨 글을 썼다?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 조선 역사 거기 밑에다가 조선사 연구초라고 써놔.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 연구초에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썼어. 이 글을 쓴 지은이가 누구라고? 신채호. 여기서 제1대 사건이 뭘까? 묘총의 난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묘총의 난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대립을 했다. 이 대결 구조를 말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누구를 비판했을까? 김부식 등 보수적 문벌귀족을 비판한 거야. 4대주의자들이라고. 반면에 누구를 높이 평가했을까? 묘총 등을 높이 평가한 거야. 이 사람이 신채호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자잖아. 민족의식 고취에 관심이 있었겠지. 외국에 굴복한 세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지.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애들 좋아했겠지. 그래서 누구를 높이 평가했다? 묘총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요 묘총에 난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가자. 지배 세력은 나중에 본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 광종, 성종. 어떻게 읽는다고 이 부분을? 태해, 정광, 경성목. 이렇게 읽는 거야. 태해, 정광, 경성목. 근데 이제 세왕이 중요하다. 자, 태조는, 자, 무슨 정책을 했다? 호족, 연합. 어떤 방법으로 했다? 혼인. 이건 어떤 거냐면, 호족의 딸들과 자기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호족과 결혼하지는 않겠지. 물론. 그러니까 힘이 좀 센 호족들. 어쨌든 여러 호족의 딸들을 부인으로 삼은 거야. 그거를 혼인 정책. 그럼 부인이 여러 명이겠지. 그래서 부인이 29명이야.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 어쨌든 부인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이야. 자식은 뭐 34명이래.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합을 했다. 그래서 혼인. 그러면 정략적 결혼한 거 맞지? 정략적 결혼. 자, 그 다음에 사성 정책은 뭐라 그랬지 아까? 성을 하사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자, 고려 왕족의 성씨는 뭐야? 왕씨잖아. 그럼 왕씨성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왕씨성 써. 그러면 같은 왕씨성을 쓰면 뭐야? 같은 가족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성을 하사한다. 사성. 개념 정도는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역분전. 이거는 이제 태조가 지급한 토지를 말하는 건데 성격을 딱 4글자만 써놓으면 돼. 논공행상. 무슨 뜻일까? 논공행상이. 논공이 뭐야?
후삼국 통일에 공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그 공에 따라서 논공을 하고 공을 가릴 거 아니야. 누가 1등 공신, 2등 공신 막 공.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상을 준 거지. 그래서 이걸 논공, 행상. 뭐에 따라 지급한 토지라고 해야 돼? 공에 따라. 논공, 행상적 성격이 하면 무조건 기계처럼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역분전이라고 한다. 이건 경제할 때 한 번 더 나온다. 그 다음에 호족 통제는 뭐다?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이 개념. 이거 사료지문 나오면 그 개념 나오거든. 기인제도는 이걸 계승한 거야. 상수리를 계승한 거야. 그러면 이제 상수리 제도가 뭐라는 걸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알면 이것까지 아는 거야. 상수리는 어느 시대야? 일단 통일 신라 시대. 어떤 제도야? 촌주. 그때는 호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촌주의 자제를 인질로 잡아두는 거지. 그걸 계속 기억하라고. 그래서 촌주의 자제를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촌주가 뭘로 바뀌었어? 호족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고려에는 기인이라고 나와야 되고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아두는 거. 그게 기인제도야. 지방 호족 통제 정책이지 이거. 그치? 그걸 기인제도라고 한다. 다음에 사신간제도는 이런 거야. 지방의 호족 중에서도 중앙에 고위 관료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 지방의 근거도 둔과 동시에 중앙 공무원이 있다고. 중앙에 고위 관료가 있다고. 중앙의 고위 관료를 이 사람의 출신지. 이 사람이 뭐?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임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출신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주는 거야. 일정한 권한을 부여. 이게 가장 간단한 개념이야. 자, 그래서 사신관이란 누구를 사신관에 임명하는 거야? 지방의 호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이 아니라고. 중앙의 고위 관료를 그 관료의 어디? 출신지에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조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지역은 누굴 통해서 간접으로 지배하는 거야? 사신관을 통해서 간접 지배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자,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제를 임명하는 거는 뭐라고, 무슨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지방의 호족, 기인이 나와야 돼, 기인. 중앙의 고위 관료라고 나오면 사신관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뭐야?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기인으로 삼아가지고 인질로 잡아두고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기는 사신관 통제하고. 이게 지방 통제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호족 통제. 자,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의 보필을 받았다. 맞아, 틀려? 맞지? 한 사람은 받지? 최연희. 근데 추가 최지몽, 최응줄. 연필로 줄 쳐나니까. 자, 그 다음에 5대. 아까 했죠? 5대와 교류한 거 맞지? 이때 5대씩 5대. 자, 그 다음에 외교정책. 이것도 잘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무슨 정책을 했다?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이곳을 중시했다. 서경. 결론 어느 강까지 북상했다. 청천강.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해서는 교류했다,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썼다.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폈다고. 그걸 강경책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만부교 사건이 나오는데, 만부교 사건 일단 줄쳐놓고 거란 만부교, 거란 강경 만부교, 낙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란은 고려가 자꾸 교류를 안 하니까 거란은 계속 태조 때부터도 계속 사실을 파견해서 교류하자고 자꾸 요청해 왔던 거야. 근데 태조가 자꾸 거부를 한 거지. 근데 어느 날은 사신과 함께 낙타 50피를 선물로 바쳐왔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거부하면서 낙타를 여기다 묶어서 굶겨 죽인 거야. 어디다 묶어서 굶겨 죽였어? 만부교에다가. 그래서 그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나온다? 동물. 낙타. 그 만부교야. 어느 민족이야? 거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대신 거란은 배척하면서 어떻게 해? 발의 의미는 포섭.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봤지? 취민, 유도, 10분의 1, 흑창. 무슨 정책? 민생, 안정.
백성들로부터 취하고자 해도 세금을 걷어도 정도껏 걷어야 된다. 취민 유도 표방하고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 춘대 춘합에 의한 빈민구제제도 흑창. 자, 그 다음에 숭불줄 불교를 중시하는 정책. 뭐 간단한 거지 뭐.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 남긴 글 훈요 10조 관리들이 읽어야 될 지침서 정기하고 계백려서 그거 바뀌지 않게. 후대 왕들에게는 뭐가 나와야 돼? 훈요 10조 관리들 신하들이 읽어야 될 거는 정기하고 계백려서. 자, 그 다음에 훈요 10조의 주요 내용 보자. 불교와 관련되는 거. 그냥 첫 번째에다가는 그냥 불교 중시라고 해놔. 불교? 그냥 숭불이라고만 해놔. 숭불. 훈요 10조는 이거는 후대 왕들에게 유언 비슷하게 내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뭘 중시하라? 불교를 중시하라 그런 얘기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찰을 건립해라. 사찰을 건립하는데 풍수지리설에 맞게 지어야 한다. 풍수지리설은 어떻게? 풍수지리를 연구해서 인간에게 기륭,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인간에게 기륭 화복을 가져오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명당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흉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한 나라로 말한다면 수도는 어디다 당연히 정해야 돼?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에다 정해야지. 그래서 나라가 잘 되겠지? 근데 결국 명당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안에 뭐 흉지도 있는 거지. 흉지, 풍수지역으로 나쁜 거. 그거는 무엇을 지어서 보완하면 되냐면 사찰을 지어서 보완하면 돼. 그걸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사찰? 비보사, 나라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세운 사찰인데 그걸 비보사찰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사상에 맞게 지은 거야? 풍수 지리 사상에 맞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비보사찰이. 그러니까 비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사상이 튀어나오면 된다? 풍수 지리. 그 다음에 연등이와 발간을 성실히 개최하라. 이것도 다 불교. 두 번째, 거란줄. 거란은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래서 한 일이 뭐야? 뭐 만복유 사건 터지고 강경책 갖고 뭐 그런 거잖아. 응. 자, 그 다음에 풍수 어디 중시했다? 서경. 훈요 10조 안에서 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서경을 중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유언을 남겼다고. 이렇게 나와. 이곳은 사료 지문 나오면 그 지문이 나올 거야. 이곳은 길지이므로 후대 왕들은 여러 달 동안 뭐 머물러서 정사를 돌보도록 가라. 이런 식으로. 이곳이 어디다? 서경.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풍수 지리사상. 그런데 저것과도 관련이 있을걸? 아마 북진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걸? 응? 아까 북진 정책 했잖아. 그 다음에 서경이 평양을 말하는 거야. 고구려 서경 평양을 말하는 거면 옛 고구려 수도 아니야. 어느 나라 개성의식과도 관련이 있을까? 고구려 개성. 그러니까 서경이라는 동네는 문제 낼 게 아주 무궁무진한 거야. 주제를. 풍수지사상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고구려 개성의식을 물어볼 수도 있는 동네다. 차량 금강 이남의 인물 등용 금지 줄. 만약에 바꿔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서북인 이렇게 나올 거야. 서북인. 서북인은 평안도 사람 말하는 거야. 평안도.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조선이야. 이건 조선. 조선.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읽어. 자, 그래서 훈요 10조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옛날에는 나왔지만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사료지문 정도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태조라는 걸 알아? 들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으로 간다. 광종은 뭐를 확립한 사람이라고 했지 아까? 옆에다가 왕권 강화라고 써놔.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야?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러한 호족들의, 특히 대호족들이겠지 뭐, 공신들. 대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걔네들 데리고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과 대립된 세력을 데리고 개혁을 해야 됐다. 그래서 광종 때 개혁 주체 세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중국 귀하인 줄, 과거 줄, 신진관리 등 줄. 중국 귀하인은 좀 신경 써놔. 그리고 과거는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래서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많은 때가 어느 때다?
광종 때야. 그래서 중국 귀환이 나오는 순간 광종 때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과거라는 단어 튀어나왔지. 그건 무슨 소리야? 과거 제도가 이때부터 뭐 시행이 되는 거야? 그걸로도 간접적으로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노비안건법. 그거 제일 중요한 제도야. 노비안건법. 자, 노비안건법은 이거야. 뭐냐면 이제 상황은 신라하대. 신라하대 농민들의 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뭐에 어려운 거야 그럼? 불법적인 토지 겸병으로 인해서 토지를 상실하기도 하고 과도한 수치에 시달리면서 이제 고리대의 피해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뭘로 도적들도 많이 하지만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은 거야. 신라하대. 근데 거꾸로 호족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반 농민들을 불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결론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 원래는 농민이었는데. 근데 광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의 신분을 다시 조사한다 앞으로. 다시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의 신분을 재조사한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야. 결론만 말해봐. 노비안건법이란 누구의 뭐를 해방시켜주는 거야? 호족, 노비, 해방. 그렇게만 외우면 되지 일단. 그치? 그래서 결국은 호족이 불법적으로 삼은 노비를 다시 신분을 재조사해서 해방. 결론. 노비 해방 사업이라고 이게. 노비 해방 사업.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기반이 축소되는 거야? 호족의 기반이 축소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 자, 노비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신분이야. 그리고 농민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노비의 수를 줄이고 농민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도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노비안건법 결론. 호족 노비 해방. 이해. 호족의 기반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 경제적으로는 재정 확충. 자, 그다음에 과거제줄. 우리나라에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때가 어느 때입니다? 광종 때입니다. 통일신라 세대 독서 산품가를 과거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과거제. 누가 건의했대? 후주인 쌍기. 쌍기 동그라미 쳐놔. 쌍기 기억해. 그 사람이 바로 중국 기아인이야. 중국 기아인 쌍기라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떨려야 돼. 광종이구나 이거. 광종. 자, 그래서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또 해서 다 이거 거의 다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로 가는 거야. 유학에 능통한 신진 관료들을 등용함으로써 대호족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줄, 사색 공복줄, 관료제 정비. 공무원의 유니폼 맞췄습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복의 색깔을 위계질서에 따라 몇 가지 색깔로 나눴습니다. 4가지. 그걸 사색 공복이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거의 다 자단비록이라고 써놔. 자단비록. 단, 비, 록색. 자단비록. 복색하면 딱 3나라만 기억하면 돼. 삼국시대 어느 나라? 복색 나온 나라. 백제는 몇 가지 색깔이야? 3가지. 자비청. 신라 4가지. 자비청황. 간단하잖아. 자비청황. 그 다음에 광종. 자단비록색. 자, 그 다음에 훈신의 숙청과 시위군과. 훈신은 뭘까? 훈신은 공신. 뭐 숙청하겠지 뭐 당연히. 시위군은 왕실을 호위하는 군대니까. 시위군, 강군 당연한 조치야. 자, 그 다음에 칭제, 권한. 이것도 잘 나와. 칭제, 권한 좋잖아. 무슨 뜻이라고 했지 아까?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칭제 권한, 고려 초에 칭제 권한한 왕이 누구냐고? 광종.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황제라는 단어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라는 단어가 나오겠지. 구체적으로는 광덕, 준풍까지. 자, 그 다음에 어느 종파를 중심으로 또 불교를 통합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해야 돼. 이것도 불교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나오면 안 돼. 선종을 중심으로 이러면 안 돼. 생각해보면 그래. 이것도 중대 교종과 선종을 공부했지. 왕 귀족과 연결되어 있던 종파가 무슨 종파야? 교종이지? 광종은 왕이지?
통일시대 때 왕권 강화에 기여했던 게 교종일까 선종일까? 교종이겠지? 왕이 좋아하는 거는 교종이겠지? 이 사람도 왕이지? 왕권 강화를 해야 되겠지? 뭘 좋아하겠어 그럼? 교종을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교종을 중심으로가 맞지? 선종은 누가 좋아하는 거야? 호족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호족의 힘을 빼야 되잖아 이때. 근데 선종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교종을 중심으로가 맞다. 활약한 사람 균여, 귀법사, 화엄종. 나중에 또 나와. 근데 광종 때 활약했던 승려 누구? 균여, 절, 귀법사. 이때 유행한 종파 화엄종. 그 중에서도 화엄종. 교종 중에서 뭐? 화엄종. 자, 그 다음에 남중국에 누구를 파견했다? 의통과 재간출. 제이보. 이건 빈민구제야. 빈민구제. 주현 공부법. 공부에다 동그라미. 공고야 공부야. 일단 주현 공부법을 무조건 외워. 주현? 광종이 중요하니까. 근데 광종 때 물어봤는데 나는 주현 공부법으로 외우고 있는데 주현 공고법이라고 나왔어. 주현 공거법이라고 나왔어. 그럼 아니라고. 공고는 몰라도 공부는 외우라고. 공부가 맞다. 공고가 아니라 공부가 맞다. 자, 그다음에 정관정요. 송과교류 이건 알아라. 송과교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중국이 분열기라고 그랬지. 5대 19개 분열기였는데 이 또 통일하는 나라가 나와. 5대 19를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거든. 근데 이 송이 건국된 해가 960년인데 그게 바로 광종하고 같아. 그래서 이때 건국 직후부터 고려가 교류를 하거든. 그래서 송과 교류는 어느 왕 때부터 한다? 광종 때부터 해서 송과 교류 추천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 노비안건법, 과거제, 백간의 공복, 사색 공복, 칭제, 건원 요 정도는 알아두라고 정치적으로. 요게 바로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왕권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때. 자, 요때는 이제 누가 국정을 주도한다?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그것도 좋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개혁안을 제시한 거야. 이 사람 반드시 알아놔야 돼. 최숙노라는 사람이 있다. 자, 성종 때 활약한 유학자가 한 사람 나온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데 신라하대 누구는 반드시 하고 최치원, 시무 10조. 그다음에 성종 때 최숙노 이 사람 반드시 최숙노. 이 사람도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란 말이야. 그래서 최숙노를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리고 최숙노 단독으로도 물어봐. 최숙노가 추구한 정치가 뭐냐 해가지고. 그래서 최숙노에 대해서 한다. 자, 최숙노는 뭘 제시했다? 5조 지적평가, 시무 28조. 그거 추천할 일단. 이 사람 뭘 제시했다? 5조 지적평. 조는 뭘 말하는가? 조. 왕들 말하는 거야. 그러면 5왕. 이 사람이 6대 왕이거든. 그래서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 말하는 거야.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의 치적. 뭐 잘잘못 이래야 되고 치적을 평가했다. 그래서 태조부터 경종까지의 치적을 평가했다. 5조 지적평 최승노.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 이게 유학자니까. 그래서 8개, 28개.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한 거야. 그리고 밑으로 가. 최승노의 광종에 대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개혁안 제시. 5조 지적평 추천하. 뭐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지적을 평가했다. 그게 뭐냐고. 5조 지적평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를 좀 비판해놨다? 광종을 좀 비판했다. 이제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를 이제 공부 다 한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 주요 내용 있지? 시무 28조 주요 내용. 여기다 이렇게 거기다 제목에다 써. 유교 정치라고 써. 유교 정치. 이 사람이 주장한 정치는 가장 큰 상위 개념은 무슨 정치를 하십시오?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장 큰 개념이야 이게.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시무 28조가 있는데 현재 전하는 건 22개만 전한다. 22개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2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주요 내용이 뭐가 있다? 일단 한번 읽어봐.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지역민을 선발해서 무엇을 강화하십시오? 국계
국경 방어 강화. 줄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줄만 쳐놔. 국경 방어. 두 번째, 요게 의미가 좀 크다. 그 다음부터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 그거 줄 쳐놔. 시무 28조 현재 전하는 22개 중에서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를 옹호한 사람이다. 불교를 비판한 사람이다. 불교는 비판하고 유교 정치는 강조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비판하는 내용에 이런 글이 나와. 자, 뭐라고 했어? 그거 줄쳐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근본.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 문장 알아놔. 이거 누가 한 말이다?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최승로가 한 말이거든. 이것은 뭐 순서가 바뀌어 나와도 이것은 치국은 무슨 뜻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요. 이것은 몸을 닦는 수신의 도요. 그건 무슨 소리야? 치국은 이걸로 하고 수신은 이걸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안 그래. 수신의 도로서의 이게 정체도 막 관여를 해.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야. 광종이 너무 지나치게 이걸 키워놨어. 그래서 승려가 권력을 갖고 세속화되고 도성출입 막 하면서, 그리고 지나친 이 행사, 이 종교와 관련된 행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낭비가 심한 거야. 뭐 백성들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뭐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불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많은 거지. 지나치게 여기다가 쌀도 주고 뭐 토지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비판을 한 거야. 그걸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치는 이걸로 하지만 그러나 이건 종교라고 해석하면 돼. 종교적인 개념으로서는 이거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에 관여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 자체를 배척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불교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뤘던 거지. 그래서 불교 폐단 비판 맞죠? 이렇게 문제를 나갈 수도 있다니까. 고려시대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는 뭐야? 치국이라고 했으니까 유교, 나는 불교. 맞지? 누가 했다고? 최승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무슨 정치 이념에 따른? 유교 정치 줄. 그냥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유교 정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뭘 추구했어? 중앙 집권화 줄. 반대말은 뭐야? 중앙 집권화의 반대말은 지방 분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십시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십시오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방법으로 드는 게 바로 이거를 건의한 거야. 지방관 파견. 뭐? 지방관 파견. 지방관은 외관이라고도 한다. 외관. 그럼 무슨 소리야? 지방관을 파견하는 소리는, 그럼 파견하지 않나 보지 이때는? 지방관을 파견하라, 더 많이 파견하십시오가 아니야.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외관을 두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그 소리는? 그 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소리도 될 수 있잖아. 그게 맞아. 고려는 건국 이후에, 건국 직후부터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방 통치가 미숙했던 거지. 그래서 태조가 그 정책을 실시한 거야. 뭐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완했던 거야. 그런데 직접적으로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건, 직접적인 통제는 바로 지방관을 뽑아서 내려보내면 되거든. 그래서 이때 최승로가 뭘 건의한다?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내용은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된다고.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외관을 둬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그럼 누구로 간다? 최승로로 간다. 근데 지방 집권화는 맞지만 이 사람 또 지나치게 왕권이 비대해지는 건 또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건 맞지만 왕권 전제화에는 반대까지 주천하. 불교 폐단을 비판한 거지 불교 자체를 배척하는 데까지는 나가면 안 되고, 중앙 집권화를 추구한 건 맞지만 왕권 중심의 왕권 전제화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거까지 줄쳐놓으라고. 그래서 그 5조 치적평에 보면 지나치게 고려 초에 왕권을 지나치게 강화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거야. 누굴까? 광종이란 말이야, 광종. 그래서 광종에 대한 비판하는 글이 나오면 누구의 글이다? 최승로의 글이야. 그리고 최승로가 비판하는 왕은 누구 말한다? 광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 시위군을 축소하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그 왕권 전제와 옆에다가 시위군 축소 이렇게 하나만 해놔. 시위군을 축소하십시오. 광종은 지나치게 시위군을 강화시켜놨습니다. 뭐 상징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늘 가서 사료지문도 반드시 읽어봐. 최승로와 관련된 사료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각 개별적으로. 그걸 계속 읽어. 그 사료지문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학문과 정치 윤리는 수용하되 거마의복은 갖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마의복 줄쳐놔. 거마의복은 뭐 타고 다니는 거, 옷 입는 거란 말이야. 타고 다니는 거, 옷 입는 거는 구태여 뭐야? 갖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진 문화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문, 정치, 윤리 그 정도 줄쳐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사회를 추구했다?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 줄. 그래서 이때부터 중앙에 새로운 지배 세력이 생기는 거야. 문벌, 귀족 사회 토대 이렇게 해놔. 문벌, 귀족 사회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평가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깍두기 같은 거. 중국과 효류는 뭐 중심으로 하라? 공무역 중심. 사사로운 교류는 금. 그럼 이 사람은 사무역을 강조한 사람이야? 아니란 소리지. 공무역 이렇게. 그래서 지금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 그렇지? 그 다음에 유교 정치와 중앙 집권화 정책.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일단.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심으로 기타 이제 귀족 중심의 신문제 사회를 추구했다는 등.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거 읽고 반드시 오늘 가서 물론 읽고 있죠. 그래서 더 읽으라고. 최승로의 사료지문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읽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 이 사람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주고서 누구를 물어본다? 성종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줄쳐놓으면 돼. 성종 때 정책 위로 가. 뭘 정비한다? 이성육부 줄. 이성에다 동그라미. 고려는 이성이다, 삼성이다? 이성. 18품계, 문무 18품계 줄. 내가 비교하는 것만 얘기해 줄게. 사색 공복이라고 하면 된다? 사색 공복이야, 18품계야? 18, 그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사색 공복은 광종이지? 18품계. 네, 문무상계는 그냥 눈으로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2목. 최초 상주 지방관. 향리제도. 향직개편. 이거는 지방통치지. 위에 거는 뭘까? 바로 위에 거는 중앙통치체제 정비. 지금 한 거는 지방통제. 이때 이제 주요한 12개 중요한 지역에 목을 설치하고 12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처음으로 상주 한 곳에 머무는 상주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고려시대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다고. 지방제도 할 때 또 나올 거야. 그러면 그전에는 태조 때가 나왔어. 태조 때. 광종 태조 때가 나왔어. 지방관이 파견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집중해. 지방관 파견. 그 다음에 향리제도 마련. 향직개편이라고 한다. 향직개편에서 무슨 제도를 마련했대? 향리제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이때 호족이 향리로 전락하는 거야. 호족이 향리로 전락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향직개편 옆에다 써놔. 호족 화살표 향리 이렇게. 자, 그리고 12목 설치 상주 지방관 파견 향직제도 향리제도 향직개편. 이건 다 내용이 뭐야? 주제가 중앙집권화. 맞지? 맞잖아. 중앙집권화. 자, 그래서 이때 중앙 정치가 통치 체제가 정비되면서 중앙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문벌 귀족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지방의 호족들은 이때 향직개편으로 향리로 전락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뭘까? 국자감 줄, 경학박사, 의학박사 줄, 문신월가법 줄, 비서성수원. 이거는 유학. 자, 이때는 무슨 정치가 강조되는 시기야? 유교.
그럼 무슨 학문이 강조되는 시기일까? 유학. 그래서 고려 전기에 유학하면 이 성종 때 유학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국립학교 설치하는 거지. 뭐야? 국자감. 그리고 이때 지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파견한다. 박사, 경합박사, 의학박사. 그다음에 문신 월가법은 별표 쳐놔 일단. 유학할 때 하자 그거는. 문신, 그건 좀 중요한 거. 그다음에 도서관이야. 비서성, 수서원. 그래서 어쨌든 줄 많잖아. 그다음에 누굴 또 우대했대? 과거 출신자 우대. 유학의 조예가 깊은 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외울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 뭘 발행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화폐를 발행한 거야. 처음은 외워야지. 건원 중보. 그 다음에 상평창과, 이거 유명한 거지? 상평창과 의창을 설치했다. 상평창은 물가 조정을 통한 민생안정. 그 다음에 의창은 춘대, 춘합을 통한 민생안정. 자,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회가 어떻게 된다? 폐지. 당연한 조치겠지? 이때가 무슨 시대야? 유교 정치는 강조되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는 시대지? 그것의 일환으로 많은 불교 행사가 활성화되면 안 되겠지, 설마? 축소, 중단, 폐지라는 얘기로 나와야겠지? 노비 환천법, 환천에다 똥남쳐놔.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성종을 물어봤는데 노비 안건법이래. 환천법은 못 외워도 노비 안건법은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노비 안건법은 어디 왕으로 외웠어? 광종으로 외웠지? 그런데 성종 때 노비 안건법이래. 틀린 거야, 그럼. 광종 때 물어봤어. 근데 노비 환천법이라고 나왔어. 노비 안건법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어느 왕으로 외웠어? 광종 때인데 노비 환천법이라고 나왔어? 그럼 틀리는 거지 뭐. 맞지? 노비 안건법. 환천법은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린 거야. 거꾸로 정책. 그래서 호족의 노비를 해방. 이게 노비 안건법이고, 다시 노비를, 해방된 노비를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노비 환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침입을 한다? 거란. 그래서 뭘 획득한다? 강동 육주. 그거 아주 또 대강에 또 나올 건데, 강동, 거기다 사람도 써놔. 서희. 그리고 강에다 동그라미 잖아. 강. 그 강은 압록강 말하는 거야. 무슨 강? 압록강. 청천강이 나오면 어느 왕 때야?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국경선은 신라가 삼국통일하면 대동강 이남이야. 거기서부터 좀 올라가면 청천강이야. 더 올라가면 압록강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그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해. 대동강, 서쪽이지 그러니까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청천강까지 국상했다. 태조. 압록강역에 6개의 주를 쌓았다. 압록강 진출했다. 성종이라고 성종. 이게 거란 1차 진입 때거든. 서희가 강동 6주. 거기까지. 힘들지? 자, 그래서 왕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따로 물어보질 않는다고. 그래서 일단 이걸 열심히 하고만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좀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경제, 사회, 문화에서 또 나온단 말이야. 이거 밑에 중복되는 거가 있으니까 지금 덜 하고 나중에 하던, 지금 하고 나중에 덜 하던 다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있죠? 그건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